누군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어겼을 때,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인 개는 이웃 간의 끈끈한 신뢰를 상징하지만 바로 그 신뢰 때문에 때로는 아주 무서운 범죄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복잡한 법적 다툼의 세계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냥 돈을 못 갚게 된 것과 아예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인 것.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 같지만 그 법적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개가 뭔진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담보로 한 일종의 품앗이 금융이죠. 서로 돕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된 거고요. 하지만 바로 그 믿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으로 똘똘 뭉친 시스템이 도대체 왜, 어떻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주, 그러니까 개를 운영하던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냥 운이 나빴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수사관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개가 깨진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원인을 파고듭니다.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게 단순한 채무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기망, 즉 사기인지의 차이입니다. 법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명확하고 또 간단합니다. 돈을 받을 그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나빠져서 못 갚게 된 거라면 그건 그냥 개인 간의 돈 문제, 즉 민사 문제로 끝나요.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형사 범죄,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말 그대로 타임머신을 탑니다. 개가 깨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의자가 개원들의 돈을 자기 통장으로 딱 입금받았던 바로 그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과연 이 사람의 재정 상태는 어땠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수사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증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거나 딱히 버는 돈도 없으면서 이 괵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려고 했다. 소위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나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만들어서 돈을 타내는 깡통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수사관들은 대체 무슨 수로 이런 숨겨진 속마음을 증명해내는 걸까요? 그들만의 수사 기법, 그 플레이북을 한번 살짝 들춰보겠습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피의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돈 잠깐만 쓰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요. 어때요? 되게 신진하게 들리지 않나요? 정말 그럴 생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법의 세계에선 그 말이 아주 치명적인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괵돈은 괵주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개원들의 돈을 잠시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죠. 즉 남의 재산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건데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말 자체가 이미 그 믿음을 저버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죄를 피하려고 한 변명이 오히려 더 무거운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사관들은 또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미끼를 던집니다. 마치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다 이해해준다는 뜻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고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때 카드값도 좀 밀리고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대답 자체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니깐요. 결국 자기 입으로 유죄의 증거를 술술 불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요즘 세상에선 거짓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지워버린 개 장부나 문자 메시지도 다 복원할 수 있고요. 계좌 추적을 해보면 그 돈이 사업자금이 아니라 백화점 명품 쇼핑이나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간 걸 낱낱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이제 험난한 수사 단계를 지나서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사기 사건은요, 놀랍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해 금액이 커서만은 아니에요. 법원에서 볼 때 피의자는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잖아요. 그럼 도움 갚으라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릴 가능성, 즉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결국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검찰은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다라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맞서는 거죠. 모든 건 결국 돈을 받을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 측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피의자가 과거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성실하게 개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실질적인 조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개주 입장이다, 그러면 절대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락을 피해버리면 도망갈 거라고 판단하게 만들고, 휴대폰 데이터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봐서 구속될 확률만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다른 돈을 빌려서 막으려고 하는 건 또 다른 사기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내가 돈을 떼인 피해자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 보낸 기록과 개주의 장부를 꼼꼼하게 대조해보고 곧 해결해주겠다고 했던 모든 문자나 통화 기록은 무조건 다 저장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서 이게 그냥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들, 이 디지털 흔적들이 불운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아니면 계획적인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려줄지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데이터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